오늘은 미국 대선 자체를 잠깐 벗어나서 외부의 시각에서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중국과 글로벌리스트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이테크 인민 통제를 미국에 이식하려는 중국과 글로벌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3일 전에 독일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칼럼을 올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검열이 심해서 일부 단어는 제가 임의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콩사탕과 서구 글로벌리스트의 공통의 목적,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2020년 1월 제50차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1월 23일 중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봉쇄를 시작했고, 메로나 열풍이 글로벌 스케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빙그레 메로나입니다. 며칠 후 WHO의 테드로스는 중국의 길을 pointing the way, 길을 가리킨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가 중국의 행동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6월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왑은 세계인을 상대로 다보스 회의에서 언급한 그레이트 리셋 계획의 기회가 왔다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메로나 열풍으로 락다운 폐쇄 정책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지속될수록 빅테크, 빅파마, 대형 제약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빅머니는 놀라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2020년 3월 6일 중국 우한에선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소리치는 영상이 가디언을 통해서 잠깐 비쳤습니다. 순춘난 중국 부통령이 우한을 둘러보는 도중에 나온 주민의 외침이었습니다. 디스토피아적 종말론적 분위기, 회색 아파트 사이의 이 황량한 거리, 시진핑의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감금된 시민들의 외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항의한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켜본 세계 최초로 봉쇄된 거대 도시였습니다. 1900만 명의 사람들이 5주 동안 집에 갇혔습니다. 후베이의 기타 도시 지역에서는 5700만 명에 대한 부분적인 폐쇄가 강제되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사진은 이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방송이 되었는데, 의도는 아마도 이 콩사탕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에서 다른 비디오가 빛의 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들 매체는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는 주민, 락다운을 어긴 주민을 신속히 체포하는 경찰, 이 공포감을 일으키는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에서 금지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메로나 열풍의 이미지가 서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십억이 보는 것을 중국이 왜 방치했을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봉쇄라는 이 중국식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 것을 왜 방치를 했을까? 이 시기로 돌아가면 외신 기자들은 2월에 이미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도미노처럼 유사한 봉쇄를 실시하자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틀란타의 탐사보도 기자인 마이클 생어는 3월 초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시 메로나 열풍이 거의 없었고 노령 인구가 적었던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은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이 무너지는 봉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은 이 제3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할 텐데 어떻게 봉쇄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처음에 들었습니다. 미스터 생어는 광범위한 조사를 마친 후에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의 정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생어는 CCP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China's Global Lockdown Propaganda, 이런 기사를 작성해서 자신의 통찰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의 글로벌 락다운, 글로벌 봉쇄에 대한 선전전, 이런 제목이겠죠. 당시 콩사탕의 일련의 행동과 출판, 방송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중국의 국가적 조치가 메로나 열풍의 실정적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메로나 열풍이 중국 콩사탕 체제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사탕이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선전전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권위 있는 출판물을 분석을 하고
모두 이 콩사탕이 정치 전략적 동기에 기인한 봉쇄라는 이런 내러티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의 눈에는 일반적으로 봇, 트위터에서 가짜 계정을 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봇으로 알려진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봇은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의 가짜 계정입니다. 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이 되지만 고객을 위해서 또 선전 댓글을 달고 대가를 받는 용도로 생성이 되는데 가난한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데 이제 영어를 쓰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 봇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가짜 댓글을 많이 남기는 거죠. 5월 초 미 국무부는 트위터의 중국 봇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통보하고 콩사탕의 선전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25만 개의 가짜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선전 활동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계정 폐쇄를 거부를 했지만 네트워크 활동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위터는 딜레마에 직면했는데 그룹이 2018년도 가짜 계정 봇 활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수행했을 때 주가가 즉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콩사탕의 봉쇄 이후 재정적으로 이제 이익을 얻는 디지털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자 비로소 최근에 20만 개의 가짜 계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콩사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며 게시물당 5위안을 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우마우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메로나 이후 그들은 유례없을 정도로 외국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CCP는 디지털과 인간봇의 이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봇, 온라인 댓글을 사람이 이제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간봇의 장점은 알고리즘으로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 생성 봇은 시스템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감지를 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관리되는 봇은 이 소셜미디어 분석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콩사탕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게시물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의견 형성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AI로 탐지하기 힘든 사람의 봇을 이용을 하지만 그들이 일관된 플랜에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의 우마오당은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AI도 탐지하기 어렵고 이런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오피니언 형성 프로세스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로나가 이탈리아에서 처음 확산되었을 때 중국은 선전전에 이용했습니다. 인공호흡기, 마스크, 소독제뿐만 아니라 수십만 개의 게시물로 이 나라가 넘쳐났습니다. 포르자 치나 이탈리아, 그라치아 치나 중국 감사합니다. 뭐 이런 해시태그가 3, 4월에 많이 돌았습니다. 이탈리아 디지털 미디어 분석가에 따르면 이러한 해시태그가 포함된 트위터 게시물의 약 최대 46.3%가 3월 중순에서 봇에서 나왔습니다. 가짜 계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2020년에 이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이해 집단의 봇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런 예상을 했던 미국인이나 유럽이나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서구 사람들은 러시아 봇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재작년에 영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문제가 되었던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이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정보를 팔았죠. 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집단적인 복 공격에 대해서는 예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도 이런 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중국 콩사탕의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트윗에 가면 이 댓글에 트럼프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계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중국 콩사탕의 보수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복군대는 우마오당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즉 보상 및 처벌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2020년 봄에 갑자기 등장한 계정은 이 수많은 댓글로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몇몇 정치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적 폐쇄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드 이뮤니티, 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를 걸었죠.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 보리스 존슨과 같은 수많은 서방 정치인이나 미국 트럼프, 스웨덴 이 봉쇄를 꺼리고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자들은 중국 관영 매체와 소셜미디어 복 계정으로 공격을 받고 사이버 에코 챔버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돈에 눈이 먼 지도자라는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다른 한편에선 이 중국의 성공적인 메로나 열풍 대처가 칭찬받았습니다. 즉 강제 봉쇄로 국민을 완전히 통제한 후 열풍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는 평가가 넘쳐났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강제 봉쇄 쇼크에 빠졌던 8월 우한에서 열린 대규모 풀파티의 영상은 중국 관영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다른 나라는 다시금 놀랐습니다. 우한 풀파티를 검색하면 유튜브에 수천 개의 영상이 검색이 됩니다. 서구 사회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믿을 수 없는 성공에 도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중국은 중국 내부의 지지를 획득하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개인주의적 서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고통받는 상황을 조롱하고 중국의 전체주의적 문화적 우월성에 대해서 정교하게 짜여진 내러티브를 통해 선전을 했습니다. 중국 콩사탕 선전전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중국은 메로나 열풍을 완벽하게 극복한 유일한 국가다. 중국 시스템은 우수하다. CCP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비인간적이다. 짧지만 힘든 봉쇄 락다운 그리고 격리 쿼런틴, 도심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광범위한 PCR 테스트, 엄격한 접촉 추적, 이 컨택트 트래킹이죠. 그리고 모든 시민의 이 완벽한 감시, 토탈 서베일런스, 그리고 안면인식, 공공건물 모든 입구에 빠른 테스트 및 온도 측정, 이런 정책을 통해서 메로나 제로에 도달했다. 즉 메로나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답이다. 항체나 집단 면역에 의존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비인간적이며 수많은 희생자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것이 중국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에서도 중국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신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 경제가 장기간 봉쇄로 무너져 간다면 손쉽게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기업, 산업, 인프라는 나중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P가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전 세계에 선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중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봉쇄 이후에 침체에 빠졌고 중국은 4.9%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서구 선진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서구에서는 몇 가지 음모론이 돕니다. 2019년 9월 18일 이 메로나가 터지기 전에 뉴욕에서 이제 이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이 했었죠.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미국과 유럽의 질병 통제 기구, 빅머니, 빅파마, 빅테크, 그리고 서구 선진국을 이끄는 미스테리하게 연결된 이익 공동체들. 왜 서구의 투자 거물들도 3월 초에 봉쇄 캠페인을 벌였을까? 중국 콩사탕의 영향력이 WHO나 세계경제포럼 같은 기구에서 확대될 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시진핑의 글로벌 차이나 클럽, 중국의 친구들입니다. 다보스에서 실리콘밸리까지 CEO들, 경영자 및 트랜스휴머니스트, 트랜스휴머니즘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을 융합해서 새로운 인종으로 거듭난다는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이제 이 콩사탕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CCP는 수십 년 동안 서구 세계에서 제도적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이제 이 CCP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친구와 지지자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테도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을 극찬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메로나랑 관련된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검열이 심했어요. 중국 정부의 노력과 자국민과 세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진전이 없었다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메로나 열풍 사태를 보았을 겁니다. 중국이 이 열풍을 발견하고 열풍을 분리하고 게노멀 시퀀싱하여 WHO 및 세계와 공유하는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중국의 노력과 다른 국가들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 중국은 유행병 발병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연설은 시진핑과 중국의 친구들을 위한 선전물처럼 느껴집니다. 클라우스 슈왑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친구 중에 한 명인 클라우스 슈왑은 글로벌 엘리트 파티인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이자 창립자입니다. 그는 CCP와 밀접한 친분을 30년 이상 이어온 친중이며 소위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최고위직 관리들이 이 포럼에 꾸준히 참석해왔고 알리바바의 잭마, 하웨이의 런정페이 같은 거물들 그리고 수백 명의 중국 기업가들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시진핑은 2017년 세계경제포럼 정상회담에 처음 등장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가득 찬 세계는 이제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또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찰스 디킨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대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글로벌리스트였던 미국은 보호주의로 물러나고 있고 중국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올리비에 슈왑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1년부터 베이징에서 세계경제포럼 사무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양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 슈왑 주니어는 무역신문에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왑 시니어, 클라우스 슈왑 본인이죠. 중국 매거진 신화뉴스에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매우 좋은 길을 가고 있으며 서구 사회도 중국처럼 새로운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왑의 사상 역시 변했는데 초기의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에서 일종의 이 초기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이런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국가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자유와 투명성을 잃겠지만 그 대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이루고 효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의 인간상입니다. 클라우스 슈왑의 꿈은 중국식 모델을 기반으로 생체 인식 기술 감시 국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To establish a biometric technocratic surveillance state based on the Chinese model. 그는 여러 책의 저자입니다. 코비드19 The Great Reset 그리고 The Great Reset의 공동 저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메로나 열풍 위기를 세계 경제와 사회적 공존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 슈왑에게 AI, 인공지능은 인간 의식의 다음 진화 단계를 나타내며 약점과 열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을 일종의 이 진화에 있어서 낙후된 모델로 간주를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의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 사이보그에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선지자 케빈 워왁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침팬지 사촌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사이보그도 결국 인간에게서 분리될 것이다. 만약 계속 인간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하위의 종, 열등한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디지털과 결합하여서 트랜스 휴먼으로 진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미래에는 침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슈왑은 메로나 열풍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겪었던 이 전염병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전염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로나를 사회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현재 서구 사회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나 소멸되었어야 하는 모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은 나오미 클라인의 샥 독트린, 충격 독트린이죠. 여기에 나오는 글로벌한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슈왑은 메로나가 몰고 온 충격에 열광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많은 것들이 영원히 변할 것이다. 뉴월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메로나 열풍으로 촉발된 사회적 격변은 수년 혹은 몇 세대 지속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슈왑은 이야기했습니다. 슈왑은 The Great Reset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향후 메로나가 수그러든다고 해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많은 기업이 자동화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자동화 기술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거나 인적 교류를 꺼려하는 세상에 특히 적합합니다. 따라서 메로나나 다른 종류의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자동화가 미진했던 분야의 자동화를 특히 빠르게 진척시킬 것입니다. 다스 베이더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진정한 포스트 모던 닥터 마부제는 독일의 초현실주의 영화 감독이죠. 이제 프리츠랑 메트로폴리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박사 이름입니다. 클라우스 슈왑은 이 AI 인공지능이 임박한 시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융합, 유전자 조작 베이비, 유전자 조작 유기물, 지구공학,
지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홈스쿨링,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전지전능한 슈퍼 인공지능에 연결된 도시, 완전한 감시 덕분에 안전해진 세상, 드론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제공하는 무한의 가능성, 이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체에 내장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문신으로 가능해진 인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이는 인체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바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달린 모래알보다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인 스마트 먼지, 스마트 더스트, 스마트 먼지가 인간의 창자 내부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938년에 태어난 이 클라우스 슈왑은 전체주의적 체제, 중국이 만든 인민관리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 꿈이 슈왑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슈왑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야, 슈왑은 과대망상증 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슈왑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꿈처럼 들리는 이것들은 사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의 비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이 대형 은행들, 빅파마, 대형 제약사들, 그리고 예방접종동맹, 가비, 보험회사, 오일메이저, 맥킨지 같은 경영 컨설팅,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 같은 기업들입니다. 초대형 기업들, 초대형 산업군단들, 금융자본들이 슈왑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에 있는 시진핑의 차이나 클럽, 그의 오랜 친구들, 이 글을 쓴 사람은 독일인입니다. 독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CCP에게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세계에서 중국만큼 많은 외교관을 독일에 파견한 나라는 없으며 독일 연방 차원에서 수백 개의 교류 접점이 이 네트워크의 뿌리는 구동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독일의 19개의 공자학원을 운영 중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대학 내의 이 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CCP는 중국 내부에 수십 년 동안 이 긴밀한 로비스트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다. 중국에서 라오펑요, 이 오랜 친구들이죠. 오랜 친구로 알려진 전 SPD 외무장관 루돌프 샤핑은 매우 인기가 있다. 메로나 위기 때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샤핑은 금방 60만 개를 중국에서 받아냈다. 2019년 10월 그는 SPD 국무장관 닐스 안넨, 그리고 요르그 쿠키스,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그 지그말 가브리엘 전 외무장관, 그리고 고위 중국 국무대표단을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비밀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현재 삭제된 카피탈 잡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샤핑은 1년에 한 번씩 독일 중국 경제회의라는 회의를 조직합니다. 샤핑의 로비 활동은 독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의 일부분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독일은 유럽인을 이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국가였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예전에 없던 수준으로 이 독일의 전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메로나 대책본부 내부의 중국 로비스트 오토 쾌벌, 닥터 막시밀리안 메이어, 그리고 BMI의 패닉 페이퍼, BMI는 이제 메로나 대책본부입니다. 2020년 3월 22일부터 메로나 열풍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의 연방 내무부 내부 전략 보고서가 핵심 정치인과 핵심 언론에만 회람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메르켈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분데스타크의 여러 회원들, 그리고 타겐샤우, NWR, WDR, 슈피겔 등 이런 핵심 언론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나중에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연방 내무부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2020년 4월 1일에 프라그덴슈타트에 의해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본 후 프라그덴슈타트의 아르네 잼 슈로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타게샤우는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슈피겔은 처음부터 벡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했습니다. 타쩌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페이지 문서는 3월 18일 호르스트가 의뢰하고 마르쿠스 국무장관이 3월 19일에 심도 깊은 조사나 분석 없이 8명으로 구성된 메로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저자들은 이미 내무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작성한 8명 대부분은 메로나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5명은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중국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담은 문서를 만들었다. 소위 패닉 페이퍼로 알려진 이 문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메로나 열풍의 이 비교적 낮은 사망률로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에 대중이 순응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이 충격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가족들에 의해 입원이 되었지만 곧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집에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간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원초적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의 상황 역시 극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탈리아의 이러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메로나로 고통받을 확률이 낮다고 천만의 말이다. 통제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쉽게 감염된다. 예를 들면 이웃 친구들과 놀다가 손을 씻는 것을 까먹고 그러다 부모를 감염시키거나 이웃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다. 이 구절의 작성자는 개인 트윗에서 공개적으로 똑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토 쾨블입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책을 남긴 적이 없는 스위스 로잔느 출신의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을 추적하니 그는 2007년부터 중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다른 개도국과의 비교, 서양 언론에 비친 중국의 모습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시안에 있는 노스웨스턴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의 영어 강사였습니다. 시안에 있는 대학의 영어 강사였고요. 그는 현재 스위스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홍콩을 기생충으로 비하하고 중국의 티베트 발전 모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쾨브는 친중 선전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의학적,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하는 자도 아니다.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는 메로나 위기에서 과학의 힘을 부정한다. 이 메로나 열풍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과학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보다 중국과 아시아의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토 쾨블 외에 또 다른 중국 전문가인 닥터 막시밀리안 마이어는 패닉 페이퍼의 공동 저자입니다. 중국에 대해 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이해가 깊은 전문가입니다. 그는 중국 노팅엄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메로나 이후 국제관계 및 글로벌 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조교수로 본 응용과학대학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중국 전문가들이 국가적인 메로나 위기에 대한 전문가로 등장했는가? 그는 패닉 페이퍼가 나오기 이틀 전에 3월 17일 미국 피닉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봉쇄와 국경 폐쇄만으로는 메로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팬데믹 질서가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이 그 질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일단 신속하게 감염원을 격리하고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테스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컴팩트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아시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시행하고 감염자를 찾아서 격리시키고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조치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공의 의무입니다. 닥터 마이어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오토와 막시밀리안은 대책본부에 합류하기 이전에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 독일이 봉쇄로 들어가기 직전인 3월 4일 그들은 우한에서 배우기 메로나 격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공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접촉 추적과 이 감염자 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 뻔한 정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패할 정책을 선택하면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기관이 언어학자와 정치학자에 불과한 중국 전문가들이 그처럼 대담하고 이 비전문적인 예측을 함부로 내리고 공표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중국 로비스트는 중국발 메로나에 대처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마르쿠스 캬르베르 국무장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중국 전문가를
대책본부에 배치하여 중국에서 도입했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패닉 페이퍼는 이론적인 근거로 해머 앤 댄스라는 논문에서 언급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즉 짧은 봉쇄 후 감시. 그러나 이 논문의 저자는 과학적 출처를 인용하지 않는다. 마이클 생어 미국 애틀란타 기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 생어가 지적했듯이 경영인이자 통계학자인 토마스 푸에요의 해머 앤 댄스라는 논문이 갑자기 이 시기에 유명해졌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영어권 국가에서 발행한 출판물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 푸에요는 과학자도 바이러스 학자도 아니다. 마이클 생어는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해머 앤 댄스라는 용어는 과거 전염병 발생 시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허공에서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푸에요는 몇 주 동안의 봉쇄만이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SG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티안 앤트가 비판했듯이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퍼거슨 연구소에 대한 허위 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봉쇄가 전혀 효과가 없는 이 수개월간의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이다. 퍼거슨 연구소에서 주장한 봉쇄의 효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자 전염병자 통계학자인 존 아이오니디스입니까? 존 아이오니디스에게 반박이 되었다. 2015년 시진핑이 방문했을 때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는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중국과의 아카데믹 파트너로 묘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오늘날까지 무증상 전파,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메로나 확산의 촉매로서의 어린아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패닉 페이퍼, 공황 보고서의 주장들은 CCP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서 신속히 채택되어 미디어를 통해서 주류 의견으로 대중에 전파되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난다.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야만 위기를 피해 없이 극복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 간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답니다. 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선 인터넷으로 발표한 논문이 있다. 테스트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위치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The use of big data and location tracking. 이것이 필수적이랍니다. 메로나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추적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물 보안, 바이오시큐리티라는 개념에 의존한다. 2003년부터 전염병이나 생물학 무기로 인해 증가하는 이 글로벌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의학, 인공지능 및 군사의 융합인 생물 보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 세계에 도입이 되었다. 생물 보안의 중국어 용어는 빵콩칭, 청결 안보. 시진핑은 전체주의적 인민 감시, 홍콩 민주주의 운동 탄압, 위구르족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물 보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의료 부문의 군사화와 무기화는 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다. 2009년 H1N1 스와인플루죠. 미국과 이제 멕시코에서 크게 번졌는데 이 스와인플루 기간 동안 독일 연방군 한스 올리 홀템 장군이 BMG에 소집되었다. 2020년 2월 17일 메로나에 맞춰 같은 장군이 BMG 보건 책임자로 젠스 슈판 보건부 장관에 의해 다시 임명되었다. 독일의 생물 보안 구현은 메로나와 홀템 장군이 본격화되었다. 보건부의 연방군 병사 배치, 군사적으로 확보된 60개의 백신 접종 계획, 위치 추적, 코로나 추적 앱, 강제 테스트 및 병원 입구 검역 또는 마스크 스캐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왜 세계 각국이 동시에 행동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를 직면하면서 새로운 초국적 권력 카르텔이 사라지는 제국에서 튀어나왔다. 빅데이터, 빅파마, 빅머니, 빅테크다. 놀랍게도 메로나 위기 동안 그들은 중국과 밀접하게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Stay home, 집에서 머물러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붕괴, 침몰하는 제3세계 경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시스템의 리셋, 재설정.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본이동, 이 모든 것이 그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 이 빅테크, 빅데이터, 빅파마 이들은 전부 이제 큰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구 글로벌리스트들의 패권주의적 야욕은 최소한 이들 집단 내부에선 모순을 찾을 수 없다. 이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과 서구 글로벌리스트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경제적으로 서구 국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문화 모델을 수출하기 위해서 문화적 체제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인 봉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주변의 트랜스 휴머니스트와 서구 글로벌리스트들은 신자유주의적이고 자원에 의존하는 이 터보 캐피탈리스트,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된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터보 캐피탈리즘에서 앞으로 계획 경제와 디지털 감시 국가로의 세계 경제의 전면적 구조 개혁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프로파간다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으로 판매하는 중국 로비스트로 가득 찬 이 국제기구는 이런 전환의 선전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이해관계의 일치가 새로운 정상, 뉴노멀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는 초기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인 특성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중국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9년 이후로 독일을 제치고 세계 수출 챔피언으로 올라섰습니다. 모택동 체제를 존경하지만 혼란스럽다는 시진핑은 현재 이 중국이 세계 패권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게 부족했던 것은 문화적 헤게모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보건과 인민감시 체제를 수출함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 중국식 하이테크 인민감심 체제로의 전환을 자연적인 또는 사회 진화의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기술은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존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기술을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큰 축복과 또 가공한 저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힘있는 자들, 빅테크, 빅파마, 빅머니들이 천연덕스럽게 전체주의적 세계로의 리셋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대중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힘을 열망하는 강자들의 파시스트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국처럼 만든다면 중국은 최소한 체제 헤게모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민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빅테크, 빅파마, 주류 언론, 그리고 CCP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왑, 이 모든 자들이 사실은 바이든을 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도 있고요. 이 세력은 지금 미국을 인민감시 체제를 도입하여서 전체주의적인 중국과 유사한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